병실 문이 열렸다. 휠체어에 실려 들어오는 남자를 본 순간 정화의 손끝이 떨렸다. 박재영? 설마 당신이? 그 이름이 입 밖으로 새어나온다. 남자의 고개가 천천히 들렸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잊히지 않았던 그 눈빛, 그 숨소리. 정화야 나야. 시간이 멈춘 듯했다. 그녀의 입술이 굳어버리고 35년 동안 눌러온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올랐다. 그 사람, 그녀의 인생을 무너뜨린 그 이름이 지금 이 병실 안에서 다시 숨을 쉬고 있었다. 때로는 미움보다 그리움이 더 오래 남습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이런 상처가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무료이니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세요. 서울 근교의 한 요양병원, 이른 아침부터 복도엔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희뿌연 햇살이 들어오지만 이곳의 시간은 언제나 느리고 무겁게 흘러갔죠. 병실마다 누군가의 한숨소리가 들렸고 간병인들의 발소리만이 분주하게 복도를 채웠습니다. 이정화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6시에 출근했습니다. 62살의 나이지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걷는 모습엔 어딘가 단단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걸음걸이 속에 숨겨진 통증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화는 간병인 가운으로 갈아입으며 작은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거칠어진 손, 그리고 지친 눈빛. 거울 속 자신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버텨보자. 3층 병동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며 정화는 허리를 한번 주물렀습니다. 어젯밤 환자를 들어올리다 삐끗한 곳이 아직도 욱신거렸죠. 하지만 내색할 수 없었어요. 이 일을 놓으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요. 병동에 도착하자 동료 간병인 김순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화 씨, 오늘 302호 환자분 목욕시켜야 해요. 알았어요. 지금 갈게요. 정화는 물통과 수건을 들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는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숨을 쉬고 계셨어요. 정화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손을 닦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진 할머니의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죠. 그 손을 보며 정화는 문득 자신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똑같이 거칠고 똑같이 주름진 손. 할머니, 손 시리지 않으세요? 정화가 따뜻한 물수건으로 손을 감싸자 할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고맙네, 참 고마워. 그 한마디에 정화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 일을 하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바로 고맙다는 말이었어요. 처음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느낌, 그게 정화를 지탱하게 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말도 점점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100번 들어도 집에 돌아가면 맞이하는 건 텅 빈 방뿐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 정화는 병원 옥상에 올라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김치 몇 조각과 밥 한 덩이가 전부였어요. 혼자 먹는 밥은 언제나 빨리 넘어갔습니다. 맛을 느낄 여유도 없이 그저 배를 채우는 일일 뿐이었죠. 정화는 도시락 뚜껑을 덮으며 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로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어요. 사람 인생이 별거냐? 정화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35년 전 남편에게 버림받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남편은 트렁크를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정화가 울며 매달렸지만 남편은 차갑게 뿌리쳤죠. 넌 짐이야.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그 말 한마디가 정화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당시 정화는 3살배기 아들을 안고 서 있었어요. 남편이 떠난 뒤 정화는 온갖 일을 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식당 설거지,
청소, 공장 야간 근무까지. 손이 부르트고 발이 부어 터져도 참았어요. 아들만 보면 힘이 났으니까요. 하지만 그 아들마저 20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영안실에서 아들의 차가운 손을 잡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하얗게 굳어버린 아들의 얼굴, 더 이상 숨 쉬지 않는 가슴. 정화는 그날 이후 눈물조차 말라버렸습니다. 슬퍼할 시간도 없이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오후 근무가 시작되고 정화는 다시 병실을 돌았습니다. 환자들의 체온을 재고 약을 챙기고 침대 시트를 갈았죠. 몸은 기계처럼 움직였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녁 6시 교대 시간이 되자 정화는 간병인 가운을 벗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은 병원에서 버스로 새 정거장 거리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둠만이 정화를 맞이했어요. 정화는 불을 켜지도 않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벽에 기댄 채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를 되돌아봤죠. 오늘도 누군가를 돌봤고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화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버려진다고 다 끝나는 것도 아니지. 정화는 작게 중얼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였어요.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지만 정화의 마음엔 아무런 온기도 없었습니다.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정화는 창밖을 봤어요. 저 멀리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마다 누군가의 삶이 있겠죠.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고 따뜻함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화의 방엔 그저 정적만이 흘렀어요. 밤이 깊어지고 정화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머릿속엔 오늘 하루 동안 마주쳤던 환자들의 얼굴이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들 사이로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죠. 정화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내일도 버텨야지. 작은 중얼거림과 함께 정화는 겨우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 병원에 가고 환자를 돌보고 저녁엔 텅 빈 방으로 돌아오는 살. 정화에게 삶이란 그저 묵묵히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실 앞 게시판엔 새로운 공지가 붙어 있었어요. 오늘 오후에 신규 입원 환자가 3분 들어온다는 내용이었죠. 정화는 습관처럼 환자 명단을 훑어봤습니다. 이름과 나이, 병명이 간단히 적혀 있었어요. 김영수, 남 73세, 치매. 최순희, 여 69세, 뇌졸중. 그리고 3번째 이름에서 정화의 손이 멈췄습니다. 박재영, 남 67세, 말기 신부전. 박재영. 그 이름을 본 순간 정화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정화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설마 그냥 같은 이름이겠지.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하게 조여왔습니다. 35년 전 정화를 버리고 떠났던 남편의 이름도 박재영이었으니까요. 흔한 이름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하루 종일 그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신규 입원 환자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화는 1층 현관에서 환자들을 맞이하는 업무를 맡았어요. 첫 번째로 김영수 할아버지가 보호자와 함께 들어왔고 2번째로 최순희 할머니가 휠체어에 실려왔습니다. 정화는 서류를 확인하며 환자들을 병실로 안내했죠. 그리고 마지막 환자가 들어올 시간이 됐습니다. 정화는 현관문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구급차 직원이 휠체어를 밀며 들어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앙상하게 마른 몸, 창백한 얼굴, 그리고 힘없이 늘어진 어깨. 정화는 서류를 들고 다가갔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며 물었어요. 박재영 씨 맞으십니까? 그 순간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움푹 들어간 눈,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정화가 기억하는 그 사람과 똑같았어요. 정화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제대로 쉴 수가 없었죠. 노인도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무심한 눈빛이었지만 점점 초점이 맞춰지더니 눈이 커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정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화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35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바로 그 남편 박재영이었어요. 정화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주변 소리가 멀어졌죠.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구급차 직원이 물었어요. 환자분 보호자이신가요? 정화는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간병인입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를 썼지만 손에 든 서류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정화는 재영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305호실로 안내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구급차 직원이 휠체어를 밀며 정화를 따라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정화는 뒤에서 휠체어가 굴러가는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그 소리가 마치 과거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었죠. 305호실에 도착해 재영을 침대로 옮기는 동안 정화는 최대한 감정을 숨겼습니다. 전문적으로 무심하게 그저 환자를 대하듯 행동했어요. 하지만 재영의 팔을 잡아 침대로 옮길 때 그 말라비틀어진 팔의 무게가 정화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구급차 직원이 떠나고 병실엔 정화와 재영만 남았습니다. 정화는 서류를 정리하며 재영을 외면했어요. 하지만 재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화야, 정말 너구나. 정화는 손을 멈췄습니다. 서류를 꽉 쥔 채 입을 열었어요. 환자분, 편히 쉬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호출벨 누르시면 됩니다. 정화야. 전 지금 이정화 간병인입니다. 환자분과 개인적인 관계 없어요. 정화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재영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정화는 서류를 들고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와서야 정화는 벽에 기대숨을 몰아쉬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간호사실로 돌아온 정화는 물을 한 컵 들이켰습니다. 동료 간병인 순자가 다가와 물었어요. 정화 씨, 괜찮아요? 얼굴이 왜 그래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정화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왜 하필 여기에? 왜 하필 지금? 35년 만에 다시 마주친 그 사람. 정화를 버리고 떠났던 그 남자가 이제는 병든 몸으로 자신 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녁 근무 시간 병동장이 정화를 불렀습니다. 정화 씨, 305호실 환자분 차트 봤는데 예전 남편분이시라고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35년 전에 헤어진 사이예요. 지금은 남남이나 다름없어요. 그래도 근무하는데 불편하지 않겠어요? 괜찮습니다. 환자일 뿐이니까요. 정화의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병동장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정화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밤이 되고 정화는 병실 순회를 시작했습니다. 각 병실을 돌며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했죠. 마지막으로 305호실 앞에 섰을 때 정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이 문고리에 닿았지만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정화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어둠 속에서 재영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화가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지만 정화는 아무 말 없이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물 필요하세요? 고맙다. 정화는 물을 따라 재영의 침대 옆 탁자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는데 재영이 말했어요. 정화야, 미안해. 정화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가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정화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환자분, 편히 주무세요. 정화는 그대로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와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화는 주먹으로 눈을 꾹 눌렀습니다. 울지 않겠다고,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화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35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어요. 비 오는 밤, 트렁크를 든 남편의 뒷모습, 그리고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울던 자신의 모습. 운명이란 게 참 잔인하구나. 정화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정화는 재영을 피할 수 없었어요. 매일 아침 약을 챙겨주고 식사를 돕고 밤엔 병실을 순회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정화는 철저히 감정을 숨겼습니다. 환자와 간병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듯 행동했죠. 재영도 더 이상 개인적인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정화가 병실에 들어오면 조용히 눈을 감거나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두 사람 사이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35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벽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죠. 어느 날 오후 정화는 재영의 병실에서 침대 시트를 갈고 있었습니다. 재영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화는 말없이 일을 하다가 문득 재영의 뒷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굽은 등, 앙상한 어깨, 그리고 힘없이 늘어진 손. 예전엔 그렇게 당당하고 건강했던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 작아져 있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정심 같은 건 갖고 싶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자신을 버린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무거워졌습니다. 물 좀 주시겠어요? 재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화는 물병을 들고 다가가 컵에 물을 따랐어요. 재영이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아들었지만 힘이 없어 컵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컵이 기울어지며 물이 쏟아질 뻔했죠. 정화는 반사적으로 재영의 손을 잡아 컵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닿았습니다. 재영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어요. 정화는 깜짝 놀라 손을 떼려 했지만 재영이 정화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정화야, 손 놓으세요. 정화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재영은 천천히 손을 놓았어요. 정화는 컵을 탁자에 놓고 재빨리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온 정화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어요. 아직도 재영의 차가운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화는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정화는 난간에 기대 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하늘이었죠. 왜 다시 나타난 거야? 정화는 중얼거렸습니다. 35년 동안 애써 잊으려 했던 사람. 원망도 그리움도 모든 감정을 묻어버리려 했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병든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 정화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정화는 재영의 차트를 확인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재영은 말기 신부전으로 투석을 받고 있었고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의사 소견서에는 예후 불량, 장기적 치료 필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라는 비어 있었죠. 정화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305호실 환자분, 보호자 없나요? 네, 혼자 사시다가 집에서 쓰러져서 이웃분이 신고하셨대요. 가족은 아무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정화는 차트를 덮었습니다. 가슴이 복잡해졌어요. 이 사람도 결국 혼자였구나. 정화처럼 아무도 없이 외롭게 살아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재영의 병실을 마지막으로 순회했습니다. 문을 열자 재영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화가 들어오는 소리에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체온 재겠습니다. 정화는 체온계를 들고 다가갔습니다. 재영의 이마에 체온계를 갖다 대는데 재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정화야, 그땐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정화는 체온계를 보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영은 계속 말했어요. 사업이 망하고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너랑 아이까지 위험해질까봐. 그 입 다물어요. 정화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체온계를 거두며 재영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변명 같은 거 듣고 싶지 않아요. 전 그냥 환자 돌보는 사람일 뿐이에요. 과거 얘기는 하지 마세요. 하지만 환자분, 이제 주무세요. 내일 아침 일찍 투석 있으시니까 푹 쉬셔야 해요. 정화는 차트에 체온을 기록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재영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정화는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죠. 그날 밤 정화는 집에 돌아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 안엔 옛날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정화는 사진 한 장을 꺼내봤습니다. 젊은 시절 재영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 정화는 사진을 찢어버리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상자에 다시 넣었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었으니까요. 미워하는 것도 원망하는 것도 이젠 지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재영의 병실에 들어가 아침 약을 챙겨주는데 재영이 정화를 바라봤어요. 정화야, 나 정말 미안해. 정화는 약 봉지를 건네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약 드세요. 물은 여기 있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병실을 나서는 정화의 뒷모습엔 어딘가 흔들림이 있었어요. 재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정화와 재영 사이엔 여전히 깊은 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마주치는 일상 속에서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용서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외면할 수도 없는 관계. 운명은 두 사람을 다시 한 공간에 묶어 놓았고 이제 두 사람은 그 운명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밤이 되고 정화는 다시 재영의 병실을 지나쳤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정화는 잠시 멈춰 섰다가 조용히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지만 정화는 아직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주가 더 흘렀습니다. 정화는 여전히 재영을 담담하게 대했지만 이상하게도 재영의 병실을 돌볼 때만큼은 더 세심해지고 있었어요. 침대 시트를 갈 때도 구석구석 꼼꼼히 펴고 물컵도 항상 가득 채워두었습니다. 정화 스스로도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었죠. 어느 날 오후 정화는 재영의 투석 스케줄을 확인하다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재영의 개인 소지품 목록에 낡은 지갑 하나만 적혀 있었어요. 정화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환자분, 개인 물품 보관함에 지갑 외엔 아무것도 없으신가요? 가족 사진이나 그런 거요. 재영은 잠시 망설이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갑 안에 있어. 정화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병실 순회를 마치고 나올 때 침대 옆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어요. 그 안에 낡은 갈색 지갑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화는 모른 척하려 했지만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정화는 주위를 살펴본 뒤 조심스럽게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지갑은 오래되어 가죽이 달아 있었어요. 천천히 지갑을 열자 몇 장의 낡은 지폐와 함께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정화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정화와 4살쯤 된 아들 민수가 웃고 있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던 날, 동네 사진관 아저씨가 찍어주셨던 그 사진. 정화는 그 사진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재영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화는 사진을 뒤집어 봤어요. 뒷면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화와 민수 미안하다. 정화는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35년 동안 이 사람은 이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버리고 떠났으면서 잊고 살았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사람도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화는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으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죠. 정화는 지갑을 서랍에 다시 넣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정화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미워해야 하는데, 원망해야 하는데,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정화는 재영에게 아침 식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재영은 침대에 기대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화가 식판을 놓자 재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젯밤 지갑 열어봤지? 정화는 깜짝 놀랐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환자분 물품 확인하는 게 제 업무예요. 사진 봤어?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영은 정화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그 사진 35년 동안 가지고 다녔어. 지갑 바뀔 때마다 옮겨 담았지. 그게 내가 가진 전부였으니까. 정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재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떠날 때 정말 미안했어. 하지만 돌아갈 수가 없었어.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고 너랑 민수한테 피해 갈까봐 무서웠어. 차라리 내가 사라지는 게 낫다고 생각했지. 그래서요? 정화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래서 우릴 버린 게 정당하다는 거예요? 혼자 도망쳐서 편하게 사신 거예요? 아니야, 난. 전 3살짜리 아이 안고 밤새 울었어요. 다음 날부터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공장에서 야간 근무했어요. 손이 부르트고 발이 터져도 참았어요. 그렇게 아들 하나 키웠는데 그 아들마저 20살에 죽었어요.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 사진 하나 들고 미안하다고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재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정화를 바라볼 뿐이었죠. 정화는 식판을 밀어놓고 병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정화야, 잠깐만. 식사 다 하시면 벨 눌러요. 정화는 뒤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와 벽에 기댄 채 눈물을 닦았어요. 35년 동안 삼켜왔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려고 했지만 정화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화는 주머니에서 그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아들. 행복했던 순간.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죠. 정화는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까? 작은 중얼거림이 텅 빈 방에 울렸습니다. 며칠 뒤 재영의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투석 중 혈압이 떨어지고 의료진이 급하게 조치를 취했어요.
정화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간호사들이 뛰어다녔죠. 정화는 복도 벤치에 앉아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미워하는 사람인데, 버린 사람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조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의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요.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떠나고 정화는 천천히 재영의 병실로 들어갔어요. 재영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숨소리는 고르게 들렸죠. 정화는 침대 옆에 서서 재영을 내려다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주름진 이마, 그리고 가늘게 떨리는 숨결. 이 사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 한 구석이 무너졌습니다. 정화는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에 손을 짚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정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제 와서? 거울 속 정화의 얼굴은 슬픔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재영은 겨우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에 따르면 언제 다시 악화될지 모르는 상태였어요. 정화는 더욱 신경 써서 재영을 돌봤습니다. 스스로에게 그저 직업적 책임감일 뿐이라고 되뇌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선 다른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죠. 어느 날 밤 정화는 야간 순회를 하던 중 재영의 병실에서 작은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급히 문을 열고 들어가니 재영이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고 있었어요. 식은땀이 이마에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정화가 다가가 재영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뜨거웠어요. 열이 오르고 있었죠. 정화는 서둘러 체온계를 가져와 재영의 체온을 쟀습니다. 38도. 정화는 즉시 간호사를 불렀어요. 간호사가 와서 해열제를 투여하고 정화는 찬물 수건으로 재영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재영은 흐릿한 눈으로 정화를 바라봤어요. 정화야 고맙다. 말씀 마시고 쉬세요. 정화는 계속 수건을 적셔 재영의 이마에 얹어주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재영의 열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숨소리도 안정됐습니다. 정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재영이 잠든 뒤에도 정화는 병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의자를 끌어다 침대 옆에 앉아 재영을 지켜봤어요. 어둠 속에서 재영의 얼굴을 바라보며 정화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떠난 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 그동안 정화는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을까? 다음 날 아침 재영이 눈을 떴습니다. 정화는 여전히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떨구고 잠든 모습이었습니다. 재영은 조용히 정화를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 거친 손, 그리고 지친 어깨. 세월이 이 여자를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 재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화가 몸을 움직이며 깼습니다. 눈을 뜨자 재영과 눈이 마주쳤어요. 정화는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깨셨네요. 열은 좀 어떠세요? 많이 나아졌어. 근데 너 여기서 밤새운 거야? 환자 상태 확인하는 게 제 일이에요. 정화는 체온계를 들고 재영의 이마에 갖다 댔습니다. 체온은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정화는 차트에 기록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으세요. 오늘 아침 의사 선생님 회진 때 다시 확인 받으시면 됩니다. 정화야, 식사 가져올게요. 정화는 재영의 말을 끊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나서며 정화의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정화는 간호사실에서 재영의 최근 진료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행정실 직원이 찾아왔어요. 정화 씨, 305호실 환자분 긴급 연락처 업데이트 됐어요. 확인 부탁드려요. 직원이 건넨 서류를 보는 순간 정화의 손이 멈췄습니다. 긴급 연락처 칸에 적힌 이름. 박민수 보호자 아들. 정화는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민수. 정화가 20살에 잃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의 이름.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정화는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연락처, 주소, 직업란에는 의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화는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믿을 수 없었죠. 정화는 즉시 재영의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재영이 놀란 눈으로 정화를 바라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화는 서류를 재영 앞에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려 서류가 바들바들 흔들렸어요. 박민수가 살아있다고요? 우리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재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대체 무슨 일이에요? 민수는 20살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제가 장례식까지 치렀다고요.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영은 힘겹게 말했어요. 그건 다른 아이였어. 민수는 살아있어. 뭐라고요? 정화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재영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떠난 뒤 민수를 데리고 도망쳤어. 빚쟁이들이 너희를 해칠까봐 무서웠거든. 민수를 시골 친척 집에 맡기고 너한텐 민수가 죽었다고 거짓으로 알렸어. 왜 그런 짓을? 그게 민수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찾지 못하게, 빚쟁이들도 찾지 못하게 그렇게라도 민수를 안전하게. 정화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30년 넘게 아들이 죽었다고 믿고 살았는데 아들은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그럼 그동안 민수는 어디 있었어요? 저한테 왜 연락 안 했어요? 민수는 너를 찾고 싶어 했어. 하지만 내가 막았어. 내가 새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과거를 들춰내면 안 된다고 말했지. 미안해, 정화야. 정말 미안해. 정화는 울부짖었습니다. 병실 안에 정화의 울음소리가 가득 찼어요. 30년간 짊어진 슬픔, 상실,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제 아들이 살아있었는데 제가 그 애를 잃고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요? 매일 밤 그의 이름 부르며 잠들었는지 알아요? 재영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정화에게 손을 뻗으려 했지만 정화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정화는 병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복도를 달려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정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난간의 기대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어요. 민수야, 민수야. 목이 터져라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늘은 대답이 없었지만 정화는 계속 불렀어요. 살아있는 아들. 어딘가에 숨쉬고 있는 아들. 정화의 가슴은 기쁨과 분노, 슬픔과 그리움으로 뒤엉켜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정화는 옥상에서 한참을 울다가 겨우 진정했습니다. 눈이 퉁퉁 붓고 목이 쉬었지만 마음은 조금 가라앉았어요. 정화는 천천히 옥상 계단을 내려와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엉망이었죠.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정화는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살아있다. 어딘가에서 숨쉬고 있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끌어올랐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을까? 왜 30년 넘게 거짓을 유지했을까?
정화는 간호사실로 돌아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조퇴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내일 정상 출근할게요. 정화는 서둘러 병원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민수를 만나야 할까? 만난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37살이 된 아들은 어떤 모습일까? 해가 저물어갈 때까지 정화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주머니에서 그 오래된 사진을 꺼냈어요. 4살 민수의 환한 웃음. 정화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를 찾을게. 반드시 찾을게. 다음 날 아침 정화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병동장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305호실 환자분 보호자분, 언제 오시는지 아세요? 아, 박민수 씨요? 이번 주 토요일에 오신다고 연락받았어요. 주치의 상담도 있고 해서요. 주치의요? 네, 박민수 씨가 이 병원 신장내과 의사거든요. 아버지 담당 주치의예요. 정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가 의사라는 건 서류에서 봤지만 같은 병원에서 일한다는 건 몰랐어요. 어쩌면 복도에서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정화는 숨이 막혔습니다. 신장내과가 몇 층이죠? 4층이요. 왜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정화는 고개를 숙이고 병동으로 돌아왔습니다. 4층? 정화가 근무하는 3층 바로 위였어요. 그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모르고 지나쳤던 겁니다. 그날 점심시간 정화는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신장내과 진료실 앞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의사 명단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한 이름판에서 눈길이 멈췄습니다. 박민수, 신장내과 전문의. 정화는 진료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 아들이 있을까? 정화는 문손잡이에 손을 뻗었다가 멈췄어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됐죠. 그때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남자 의사가 나왔어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남자. 정화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옆모습이 어린 시절 민수와 닮아 있었어요. 의사는 간호사와 대화를 나누며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정화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저 사람이 민수일까? 정화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기요. 정화가 무의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의사가 멈춰서서 뒤돌아봤어요. 정화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네, 무슨 일이세요? 의사가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얼굴은 더욱 민수를 닮아 있었어요. 특히 그 눈빛. 정화는 입술을 떨며 물었습니다. 혹시 박민수 선생님이세요? 네, 맞는데요. 어떻게 오셨어요? 정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저는 3층 간병인이에요. 환자분 보호자 연락처 확인하려고요. 아, 아버지 말씀이시군요. 토요일에 뵙기로 했는데 급한 일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토요일에 뵙죠? 정화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아 서둘러 계단로 향했어요. 계단에서 정화는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저렇게 훌륭하게 자란 아들, 의사가 된 아들, 하지만 정화를 알아보지 못하는 아들. 토요일이 됐습니다. 정화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재영의 병실을 정리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일했습니다. 오전 10시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박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들고 재영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아버지,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괜찮다. 간병인분이 잘 돌봐주셔서. 재영이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도 정화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아,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뵀던 간병인분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정화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아버지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계셔서 걱정했는데 덕분에 안심이에요. 정화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죠. 민수는 재영의 상태를 확인하며 차트에 기록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정밀 검사 한 번 더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알았다. 내 말대로 할게. 민수와 재영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정화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런데 정작 엄마인 자신은 그 사이에 낄 자리가 없었어요. 민수가 진료를 마치고 나가려 할 때 재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분은 특별한 분이야. 민수가 멈춰서서 정화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특별한 분이요? 재영은 정화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분은. 정화는 고개를 저으며 재영을 말렸습니다. 아직 아니었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환자분 쉬세요. 선생님은 바쁘실 거예요. 민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민수가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정화는 재영을 돌아봤어요. 왜 말하려고 했어요? 민수는 알 권리가 있어. 내가 엄마라는 걸. 그건 제가 정할 일이에요. 당신이 결정할 일 아니에요. 정화는 차트를 들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걷는 정화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환하게 웃던 모습, 진지하게 차트를 보던 모습, 재영에게 다정하게 말하던 목소리, 모든 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화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지만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병원 로비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정화는 결심했습니다. 민수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오전 근무가 시작되고 정화는 재영의 병실로 갔습니다. 재영은 침대에 기대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정화가 들어오자 재영이 돌아봤습니다. 정화야. 환자분, 오늘 민수 선생님 회진 몇 시예요? 오후 2시쯤 온대. 왜? 민수한테 말할 거예요. 제가 엄마라고. 재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화는 침대 시트를 정리하며 말을 이었어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그 애는 알 권리가 있어요. 누가 진짜 엄마인지. 정화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재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돌려 재영을 바라봤어요. 고맙긴요. 당신 때문에 30년을 거짓 속에 살았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화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떨렸습니다. 민수가 뭐라고 할까? 거부하면 어쩌지? 원망하면 어쩌지? 오후 2시 민수가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정화는 미리 병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민수가 들어오자 재영이 민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앉아라. 할 얘기가 있다. 무슨 얘기요, 아버지? 민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재영은 정화를 바라봤어요. 정화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민수 앞에 섰습니다. 선생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 사진을 민수에게 건넸어요. 이 사진 아세요? 민수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건 누구죠? 이 사진 속 아이가 선생님이에요. 민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을 다시 자세히 봤죠. 어린아이의 얼굴, 웃고 있는 모습. 민수는 천천히 정화를 올려다봤습니다. 제가요? 그럼 이 여자분은? 저예요. 이정화. 선생님의 엄마예요. 민수는 숨이 멎은 듯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사진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정화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이 4살 때 찍은 사진이에요. 동네 공원에서 아이스크림 먹던 날. 그럴 리가 제 엄마는.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영이 침대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민수야, 미안하다. 아빠가 거짓말했어. 내 엄마는 돌아가신 게 아니야. 살아계셔. 민수는 재영을 돌아봤다가 다시 정화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화는 무릎을 꿇고 민수 앞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민수야, 엄마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잃은 줄 알고 30년을 울며 살았어. 내가 죽었다고 들었거든. 근데 넌 살아있었어. 엄마 곁을 떠나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민수는 얼어붙은 듯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아버지가 제게 엄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 얼굴도 기억 못해요. 알아, 다 알아. 내 아빠가 거짓말한 거야. 엄마를 너한테서 떼어놓은 거야. 정화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하지만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죠. 그럼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예요? 30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엄마도 몰랐어. 내가 살아있는 줄. 내 아빠가 숨긴 거야. 엄마는 내가 20살에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들었어. 장례식까지 치렀단다. 민수는 재영을 돌아봤습니다. 눈빛에 분노가 서렸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재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그땐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너희 엄마도 위험했어. 그래서 너를 시골 친척 집에 숨기고 내 엄마한텐 내가 죽었다고 거짓말했어.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재영은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화는 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수야, 엄마를 용서해줘. 엄마가 못났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민수는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화의 주름진 얼굴, 거친 손, 그리고 슬픔으로 가득한 눈빛을 보며 민수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엄마. 민수의 입에서 그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정화는 민수를 끌어안았어요. 30년 만에 안아보는 아들. 정화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민수야, 우리 민수야. 민수도 정화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희미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울렸어요. 이 사람이 엄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병실안은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재영도 침대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의 거짓말이 만들어낸 비극.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민수가 정화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그냥 버텼단다. 엄마는 간병인 일하면서 하루하루 살았어. 내 생각하면서. 고생 많으셨겠어요.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민수는 정화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제 곁에 계세요, 엄마. 다시는 떨어지지 말아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수는 재영을 돌아봤어요. 아버지,
아버지를 용서하긴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 때문에 참을게요. 재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민수는 정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퇴근하시면 저랑 저녁 같이 드실래요? 그럴까? 네. 30년 동안 못한 얘기 오늘 다 해요. 정화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짓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2달이 흘렀습니다. 정화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민수는 정화를 자신의 아파트로 모셨고 정화는 병원 일을 계속하면서도 퇴근 후엔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익숙해졌어요. 민수는 매일 저녁 정화에게 하루 일과를 얘기했고 정화는 민수가 좋아하는 음식을 배워 만들었습니다. 30년의 공백은 컸지만 두 사람은 조금씩 그 시간을 채워나갔죠. 하지만 재영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투석을 받아도 회복이 더디었고 의사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수는 주치의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정화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이번 주를 넘기기 힘들 것 같아요. 정화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미워했던 사람, 원망했던 사람. 하지만 동시에 민수의 아버지이기도 한 사람. 그래, 알았어. 엄마, 아버지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용서 쉽지 않구나. 하지만 민수야, 엄마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미워하는 것도 지쳤어. 내 아빠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민수는 정화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며칠 뒤 재영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의료진이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회복이 어려웠어요. 민수는 정화에게 연락했습니다. 엄마, 병원으로 오세요. 아버지가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정화는 서둘러 병원으로 갔습니다. 305호실로 들어가니 재영이 산소호흡기를 쓴 채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민수가 침대 옆에 앉아 재영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정화는 반대편에 서서 재영을 내려다봤습니다. 재영이 힘겹게 눈을 떴어요. 정화야. 네, 여기 있어요. 정화는 재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힘없는 손이었죠. 재영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알아요. 이젠 됐어요. 민수 잘 부탁해.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볼게요. 재영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아빠 너무 못났지.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도 힘드셨잖아요. 재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는 재영의 손을 꽉 쥐었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재영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정화를 다시 바라봤어요. 정화야, 행복해라. 당신도 편히 쉬세요.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영은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더니 조용히 멈췄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길게 울렸죠. 민수는 재영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화도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미워했던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떠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주일 뒤 재영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어요. 재영은 평생 외롭게 살았으니까요. 정화와 민수는 나란히 서서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정화와 민수는 납골당에 재영의 유골을 안치했어요.
민수가 헌화를 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정화도 꽃을 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다 놓을게요. 편히 쉬세요. 두 사람은 납골당을 나와 함께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겁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어. 저도요. 아버지가 편해지셨으니까요. 정화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엄마 행복해. 내가 있어서. 저도요, 엄마. 엄마가 제 곁에 계셔서 행복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봄 햇살 아래를 걸었습니다. 요양병원 창가엔 새로운 환자들이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어요. 정화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긴 여정이구나. 슬픔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결국엔 다시 일어서는 거구나. 몇 달 뒤 정화는 간병인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민수가 더 이상 힘든 일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정화는 민수의 아파트에서 살면서 소소한 일상을 즐겼어요. 아침엔 민수에게 아침밥을 해주고, 낮엔 동네를 산책하고, 저녁엔 민수와 함께 TV를 봤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민수가 정화를 데리고 공원에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여기 기억나세요? 정화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낯익은 풍경이었어요. 여기 30년 전에 우리가 사진 찍었던 곳이구나. 네, 맞아요. 그 사진 속 그 공원이에요. 정화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민수는 정화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엄마, 이제 새로운 추억 만들어요. 그때 못 만든 추억들 다 채워요. 그래, 그러자. 정화는 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늘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바람엔 봄꽃 향기가 실려왔어요. 정화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살아남은 건 죄가 아니라 다시 사랑하라는 뜻이었구나. 상처받고 넘어지고 울었지만 결국 다시 일어서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구나. 요양병원 창가엔 여전히 환자들이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할머니가 정화를 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정화도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수의 따뜻한 손 위로 정화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그제야 정화의 입가에 조용한 미소가 번졌어요. 진짜 행복의 미소였습니다. 봄빛이 두 사람을 감싸며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인연을 이어주세요.